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리사 콜먼은 워싱턴 근교 자택의 테라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잔잔히 내리쬐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리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지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콜먼님, 큰일 났습니다. 퀀텀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췄어요. 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핵심 반도체 개발 사업이었죠. 세계경제포럼 고문으로서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원인은요? 한국산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 중앙정보국 분석관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차례 작성했지만 미국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가 한국 부품 하나 때문에 마비된다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오후, 리사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쇄적으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항공기 제조 공장, 그리고 전자기기 조립 라인까지 모두 한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속속 멈춰가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되나? 리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어떻게 작은 반도국가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을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됐을까? 하버드 출신의 중앙정보국에서 15년을 근무했던 리사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리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별, 기술별, 분야별로 한국의 현재 위치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리사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췄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충격은 커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야. 새벽이 될 때까지 리사는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56일 동안 전 세계 산업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심장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리사는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유엔 기술안보 특별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었고 전 세계 외교관, 전략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리사는 발표 기회를 잡았죠. 평생 쌓아온 명성을 걸고 세계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발표 전날 밤, 리사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 그녀는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진실을요. 유엔 본부 대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리사는 단상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곧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순간입니다. 손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죠. 제 이름은 리사 콜먼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중앙정보국에서 15년간 국제전략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경제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죠. 리사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세계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분석과 예측, 그리고 전략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했죠. 한국은 늘 산업 하청국으로만 분류했습니다.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결코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는 보지 않았어요.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리사의 전 동료 조 씨는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56일 전 실리콘밸리의 핵심 프로젝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한국산 핵심 부품 공급 중단이었어요. 리사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 국가의 부품 공급 중단이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산업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리사는 전 세계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공장들과 연구소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발견한 한국의 흔적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 부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심장은 즉시 멈춰버립니다.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중국 측 대표는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분석가로서 항상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죠.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는 렌즈로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리사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적 발언에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이제부터 저는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사례로 증명하겠어요. 세계의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회의장 맨 뒷자리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국가가 되었는지를요.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있는 익숙한 스마트폰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한 듯 자세를 바로 했죠.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청중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리사는 무대 위 테이블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이건 미국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죠. 그런데 이 기기를 해체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사는 준비해온 도구로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분해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대되어 보였어요. 이 화려한 디스플레이, 한국 기업의 기술입니다. 이 고성능 메모리 칩, 한국 제품이죠. 이 배터리 기술,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카메라 모듈까지도 한국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로고는 미국 기업의 것이지만 기술의 심장은 한국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충격적 진실이었어요.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주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부품 원산지를 분석한 차트가 나타났죠.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첨단 기기의 핵심 부품 6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부품들이 없다면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그저 아이디어로만 남게 되죠.
청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먼 씨,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른 국가들로 공급처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쌓아온 기술적 우위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국은 7나노미터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리사, 당신은 마치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혁신의 본질은 여전히 미국에 있지 않나요? 설계, 소프트웨어, 기초 연구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리사는 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 씨,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4.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수는 인구 대비 세계 1위예요. 리사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특허 출원 순위와 첨단 기술 분야별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이제 한국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랜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다음으로 여러분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다를 지배하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은 여전히 스마트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사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화면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닿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사는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죠.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배들,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4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선박들을 독점적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영하 163도에서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은 세계에서 한국과 단 2나라만 만들 수 있어요. 리사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복잡한 내부 구조에 청중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죠.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선박들이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다 위의 첨단 공장이자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5,000개가 넘는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죠. 청중석에서 미 해군 정보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먼 씨, 군사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민간 선박 기술과 군함 기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수출되고 있습니다. 리사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이 건조한 군함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에 청중들은 숨을 삼켰죠. 만약 한국의 조선소들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물류의 상당 부분이 마비됩니다. 에너지 운송이 중단되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며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지죠. 글로벌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리사의 말에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추진 시스템, 수소 선박 등 미래 해상 운송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유럽연합 대표단에서 한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먼 씨,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영향력이 향후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산업적 영향력은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을 급격히 강화시키고 있죠. 과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리사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향력은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혁명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청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죠. 이제 여러분께 전쟁을 제조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는지 말이죠. 리사는 화면에 나타난 한국산 무기 체계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여러분, 저는 중앙정보국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무기의 구매국으로만 분류되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사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점들이 여러 나라에 찍혀 있었어요. 이 붉은 점들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한 국가들입니다. 놀랍게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선호하던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온 조 씨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편함이 묻어났죠. 리사, 한국 무기는 결국 미국 기술에 기반한 것 아닙니까? 성능은 인정하지만 독자적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리사는 조 씨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 초기 한국 무기 개발은 확실히 미국 기술에 의존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자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트로피 시스템보다 실전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어요.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대규모 무기 계약 체결 장면이 나왔죠. 이것은 작년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역사적인 계약입니다. 1000대의 전차 600문의 자주포, 48대의 전투기가 포함된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리사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죠.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 자주권을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 대표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영향력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리사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죠. 이 추세대로라면 3년 내에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대표단에서 한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분명 새로운 현상입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이들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다시 발표를 이어갔죠. 그런데 한국의 영향력은 단지 물리적인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총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더 깊이 침투하는 무기죠.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총 없는 무기, 감정의 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여러분, 저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파울라라는 이름의 혼혈딸이죠. 몇 달 전, 저는 파울라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사는 화면에 자신의 딸 사진을 띄웠습니다. 귀여운 곱슬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닌 소녀였죠. 제 딸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의 눈빛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달려가 보니 파울라는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야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여러분, 세계 패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하드파워가 중심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러나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바로 감정을 통해서죠. 리사는 화면에 세계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영어권 콘텐츠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은 빌보드 차트를 석년째 점령하고 있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죠. 한국어는 이제 전 세계 수백만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리사는 인도네시아, 페루,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문화를 전파했다면 한국은 함께 나누는 방식을 택했죠. 한국 콘텐츠는 서구 문화권의 우월감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감정에 호소합니다. 청중 중에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콜먼 씨, 프랑스는 오랫동안 문화적 예외주의를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문화에 대항해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그런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월한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침투가 아니라 공감에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질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편적 감정사랑, 가족, 희생, 정의를 한국적 색채로 풀어내죠.
그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리사는 화면에 통계 하나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였죠.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미래의 소비자이자 정책 결정자이며 기업가들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문화의 힘에 대한 리사의 분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화장품은 즉시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됩니다. 한국 아이돌이 입은 의류 브랜드는 순식간에 품절되죠.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리사는 다시 딸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 딸 파울라는 이제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타인의 꿈과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군함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힘이죠. 리사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첨단 연구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향력은 문화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기술 주권을 통해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여러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러와 접해 있고 해상으로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흔히 새우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압박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었어요. 2020년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을 제재했죠. 2019년에는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협했습니다. 리사는 화면의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죠. 한국은 독자적인 대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리사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전략과 그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은 단 1년 만에 130개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가 상승했죠.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사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이어나갔죠.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한국은 선택적 수능 전략을 택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지도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독자적 외교였습니다. 리사는 작은 반도체 칩을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작은 실리콘 조각이 세계 강대국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칩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강대국들과 외교적 협상력을 키웠죠.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조 씨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죠. 리사, 당신의 분석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사에게 모였죠. 리사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 씨,
당신의 질문은 바로 기존 패러다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말을 듣냐 마냐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죠. 때로는 미국과 함께,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다변화 전략을 보여주는 지도였죠.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 등 한국이 구축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중심의 단일 외교 라인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네트워크 외교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지역, 기구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구축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리사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독자적 행보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술 주권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몇 가지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적 자율성의 기반이 되고 있죠. 유럽연합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독자적 행보가 글로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중견국 외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델이죠.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리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가 되었죠. 미국, 중국, 일본도 이제는 한국의 선택을 주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청중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그들의 표정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국가가 되었는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사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국이 붉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세계 질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주변을 돌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가 등장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이것은 네트워크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크기나 군사력보다 연결성과 불가채성이 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핵심 노드로 부상했습니다. 리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산업, 문화, 외교의 모든 영역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생산자이자 글로벌 문화의 창조자이며 새로운 외교 모델의 실험자이기도 하죠. 이런 복합적 역할이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이 아닌 변수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캐나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콜먼 씨, 변수국이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세계의 국가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첫째, 상수국으로 미국, 중국과 같이 자체 중력으로 다른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국가들입니다. 둘째, 함수국으로 상수국의 영향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대다수의 국가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국이 있습니다. 리사는 화면에 수학 공식 하나를 띄웠습니다. 변수국은 적은 자원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통해 전체 방정식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한 종류, 배 한 척, 드라마 한 편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리사는 통계 하나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구 대비 영향력 지수였습니다. 한국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이런 영향력이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토 면적으로도 세계 109위에 불과한 나라죠. 그러나 영향력은 그 수십 배에 달합니다. 리사는 다시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 문화, 산업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그래프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왔습니다. 몽골, 명나라, 청나라, 일본,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숙명을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결정을 주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온 조 씨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사,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까요?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사에게 향했죠. 리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 씨,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선택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독자적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미국과, 때로는 중국과,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국의 정의입니다. 리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조선업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 흐름, 그리고 방산 협력 관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죠. 이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는 이제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사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대다수는 리사의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리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수이자 중심입니다. 명령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는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회의장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리사의 표정에는 확신과 안도가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냈고 이제 그 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주변 지인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